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비리 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연 2조 원대의 정부 지원금은 내돈, 회계 불투명을 넘어서 횡령 범죄 수준의 비리 행태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성과입니다. 교육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인회계 시스템을 적용하겠다. 국공립 유치원을 40%대까지 늘리겠다. 횡령하면 형사고발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립 유치원들을 범죄 집단시하는 것도 정도는 아닐 겁니다. 사립 유치원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 50만 명 넘게 다니는 곳입니다. 마녀 사냥하듯 몰아치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투명한 회계로 유도할지, 합리적 대안은 뭔지 이제 차분히 찾아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직설은 그걸 해보려 합니다. 함께 해보시죠. 함께 이야기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가톨릭대의 차재원 교수님,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소장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대책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세금 연간 2조 원, 그 투명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주요 내용 먼저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사립유치원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부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내년 3월부터 원생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교육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써야 합니다. 국공립유치원과 모든 초중고교에서 쓰는 시스템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일일이 입력해야 합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보조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정은 또 국공립 유치원이 맞는 아이들의 비율을 현재 25%에서 40%까지 끌어올리는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내년 한 해에만 원래 목표 2배 수준인 1000개 학급을 늘립니다. 사립유치원을 새로 만드는 건 까다로워집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설립자와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멋대로 원화 모집을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폐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사립유치원 총연합회 측에서 명단 공개 자체를 그토록 반대를 했는데 교육부가 감사를 마쳐서 비리 혐의가 있는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학부모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부터 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어디에 있는 아무개 땡땡 유치원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는 실명이 나온 거죠. 그렇죠. 어제 17개 시도교육청 소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예. 5년 동안 유치원 감사 결과 그러니까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까지 모두 그러니까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려면은 저희가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리 유치원 클릭하면 거기 명단이 이제 쭉 다 그렇죠. 뜨나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모든 유치원들이 감사를 다 해서 그러니까 다 모든 결과가 나온갑다 이런 나온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하. 서울 같은 경우가 서울에 지금 유치원이 876곳이 있는데 그중에 사립이 650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명단이 좀 공개가 된 사립은 45개밖에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5년간 감사받은 사립 유치원이 64곳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86곳은 아예 감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상시 감사 체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기적으로 네. 감사를 받지만 이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무슨 현안이 있을 때만 그때만 이렇게 몇 개만 골라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 착각하실 수 있는 것이 어제 명단이 발표됐기 때문에 클릭해 보니까 우리 애가 다니는 곳은 빠졌네. 네. 우리 애가 다니는 곳은 괜찮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직 완전하게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부는 내년에 지금 상반기까지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그래서 비리 제보센터를 그러니까 가동을 해서 예. 미리 그러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비리가 의심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학부모님들로부터 제보를 받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전체의 그 비리 규모가 밝혀질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차 교수님이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비리 유치원이 우리 애가 다니는 곳이 포함이 됐나 안 됐나 딱 봐서 아 이름이 없으면 아이고 우리 애 다니는 유치원은 비리 없구나 이게 아니고 전체 유치원의 지금 한 10%밖에는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사를 해보니 8, 90%가 전부 다 걸려서 그 명단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감사를 미처 하지 못한 곳이 많다라는 사실. 그래서 비리 유치원 명단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 차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김 소장님, 왜 지역별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봤더니 네. 서울은 76곳이고 뭐 왜 유독 부산은 또 저렇게 몇백 곳으로 많이 나고 이 교육청별로 감사의 속도가 다른 모양이에요. 예, 다르죠. 특히 교육감들이 직선제가 되면서 네. 사실은 지역에서 굉장히 유지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유치원. 실제 보면은 경남 같은 경우에는 또 유난히 숫자가 적어요. 네. 그럼 이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경남에는 비리 유치원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지 경남은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지 헷갈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제가 두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이 공무원과 그 유치원 원장 간의 유착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뭐 고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수치만 가지고는 지역 어느 지역이 더 비리 유치원이 없다라고 판단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예. 저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전수조사를 한번 보고 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맞죠. 예. 저희가 그 표를 좀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부가 발표를 한 비리 유치원 명단 개수 현황해서 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표를 보여드립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감사 진행률이 꽤 높았어요. 근데 그 감사 받은 유치원의 90%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223건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개 중에 몇 군데 비율이 중요한데 이게 지역별로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 별 의미 없는 국민들한테는 이거 하나만한 조사처럼 돼버려요. 서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발표 내용 보면. 일단 이게 명단 공개인 게 적법하냐? 예. 이 부분부터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네. 예를 들어 이게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예. 이게 조문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에 영유아 보육법이잖아요. 예. 그것도 이게 시행규칙에 보면 300만 이상 부정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네. 이런 게 조문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게 명단 공개는 상당히 그 침입적 요소 강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고 네. 법에서 이게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럼 이게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거는 어느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네. 혹시 법 찾아봤습니까? 법은 없죠. 지금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된 게 따라서 아니라 이게 저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시도 교육청들이 지금 내놓은 자료를 국회에서 국정감사회를 통해서 그렇죠. 발표를 한 거죠. 그럼 이게 저는 어린이집이든 또 이게 보조금이든 네. 이런 이게 법처럼 빨리 법적 근거 명단 공개하고 네. 적법하게 해야지 아무리 이게 알 권리가 중요하다 해도 무조건 이게 법에 근거도 없이 명단을 공개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공개된 걸 보면 일단 이게 살인만 한 게 아니에요. 국공립도 이게 261곳을 비리가 네. 높고요. 가장 나왔죠. 중요한 게 서울 한번 보세요. 서울에 76곳이죠. 네. 근데 그중에 사립이 45개. 그렇죠. 그다음에 공립이 31개입니다. 네.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이제까지 이게 교육부는 전부 이게 사립은 마치 이게 비리의 온상이고 예. 국공립은 이게 깨끗해서 국공립으로 확대하면 모든 게 된다.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꼭 근데 그런 지금 보면 것만은 아니라는 전혀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특히 국공립 중에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옥천에 삼양 유치원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1년 사이에 1억 3천만 원을 공금을 행령한 거예요. 네. 공립에서. 근데 그게 적발이 1억 3천이 없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국공립은요, 네. 에듀파인으로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쓰잖아요. 네. 또 이게 국공립은 돈 쓰면 바로 공금 행령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처벌하고 투명회계인데도 비리가 이렇게 많아요. 네. 그럼 이게 더 지능적이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조건 살인만 비리 온상으로 몰고 와서 공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차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그럼 우리 이제 넷이서 진행자를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마녀 사냥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정욱 변호사님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립 유치원의 이 비리 행태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렇죠. 예. 비리는 비리대로 우리가 떼어서 정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고 예, 다만 집단적 범죄 집단처럼 하는 거는 아니고 이분들도 할 얘기가 있을 테니까 그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자는 얘기니까 좀 나누어서 비리 행태는 비리 행태대로 정부의 대책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따져보고 그 당사자들인 사립유치원 쪽 얘기의 이 타당성 여부는 어떤지 한번 세 개로 좀 나눠서 한번 논의를 한번 좀 해보시죠. 자, 첫째. 비리 행태에 대해서 지금 어찌됐든 전수조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보니까 국공립도 나왔고 사립도 나왔고 막 혼재돼 있는데 유치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허투루 막 쓰이고 있는 이 비리 행태는 이건 문제는 문제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행태를 봤더니 단란주점 가서 술 먹은 영수증, 네. 원장님이 외제차 굴린 그 리스료 대납한 거,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비를 그 나랏돈으로 이런 거는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사립 유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재산, 땅과 뭐 여러 가지 그 건물들을 내서 예. 유치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개인 재산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 운영되는 데 있어서 뭐 정부의 보조금이든 아니면 또 학부모들의 그 원비든 이런 것들은 일단 내 통장에 들어오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주머니돈, 삼집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지금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들이 지금 발각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이 유치원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개인 재산을 이 나름대로 그 뭡니까 이걸 갖다가 유치원을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유치원 인허가를 받을 때 네. 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오롯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정부로서 인가를 받고 유치원을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지금 들어왔던 원비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교육의 목적이 사용되어야 되는 네. 것이죠. 만약에 본인이 필요한 여러 차량 리스비나 이런 것들은 자신의 월급 거기서 유치원으로부터 월급 월급을 받잖아요. 받는다면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뒤섞여 있으면서 예. 이것이 그러니까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그 형태 자체가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 비리 자체 이 적발된 이 실태와 사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는 네.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서 변호사님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이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실명을 공개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 있다라는 저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예.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 관계 당국에서 나름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감사를 예. 했다고 한다면 이건 중요한 이 행정 정보라는 겁니다. 행정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 정보 공개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당국에서 나름대로 이 판단해서 이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동안 사실 이 사립 유치원과 관련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 또 학부모들이 공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매번 못했어요. 매번 안 했죠. 안 예.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앞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법의 근거가 뭐 부실하다는 등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사립 유치원의 비리 자체가 더 골마지는 더 네. 심화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체의 일단이 드러남으로써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부가 사실 뭐 거의 그 법적 근거는 약간 희박하다 하더라도 저는 뭐 우리가 이때까지 충분히 이 행정 정보에 대해서는 이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 해왔던 관례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예. 그러나 단지 지금 법적 근거가 좀 부실한 측면은 지금 뭐 어제 그 정부가 내세운 이 대책 중에 하나 보면 이 운영 정보의 정보의 공시화 뭐 예.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또 사후에
좀 보강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앞서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에서도 상당히 비리가 있다. 그 비리가 있죠.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 같은 경우도 에듀파인이라고 해서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회계 법칙을 하지만 거기도 각종 비리들은 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립 유치원에서 목도하다시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신의 차량을 그 뭡니까 외제차를 사서 그걸 리스비로 뭐 충당하고 심지어는 종부세까지 또 거기서 빼서 내는 경우 그리고 또는 또 한 그 사례를 보니까 이 유산 상속세를 내야 상속세 되는데 낸 상속세를 내야 사례들이 되는데 있어요. 그걸 갖다가 차입금 형태로 해서 계약도 예. 안 하고 차입금 형태로 해서 이거 유치원 계좌에서 나가는 이런 식의 몰상식한 그러한 것들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단지 국공립에서 그런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잘한 액수까지 다 일일이 표를 만들 수가 없어서 대충 1억 원짜리 넘는 거 사례만 정리해 놓은 게 저 1억 4,800, 1억 5천, 세금 8,700 이런 것만 지금 해놓은 것만으로도요 수십 개가 되는데 서 변호사님이 이 명단 공개의 적법성 문제를 사실은 오늘은 하려고 할 생각이 없었는데 처음부터 이걸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건 분명히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리가 이렇게 명백하게 있으니 명단을 공개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법적 근거가 좀 희박하다. 사실은 그렇긴 그런 게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팝업창으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공개를 했으면서. 왜냐하면 그게 지금 걸리는 거예요. 정부도 발표를 하면서도. 김 소장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알 권리가 먼저입니까? 비리 공개가 먼저입니까? 알 권리라고 하면은 사실 비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 애를 유치원에 보냈을 때 뭐 시설이나 뭐 식단이나 뭐 이런 것들 기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알 권리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리만 가지고 지금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고려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면서 입법적으로도 꼭 이거를 좀 공개의 근거를 좀 만들어내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를 주려면 유치원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비리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많이 좀 보여주는 그런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할 때도 그런 항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애를 보낼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설문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정말 범죄 집단으로 쫙 몰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유치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불신이 너무나 커지면은 이것도 큰 문제예요. 게다가 실명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래요. 그럼 서 변호사님, 제가 질문 좀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박약하다고 그러셨죠? 예. 반대로 이렇게 비리가 적발이 돼서 감사가 나와서 국민적 공감이 되고 모든 학부모들이 이렇게 허탈해하고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실명 공개를 하면 혹시 무슨 법 위반됩니까? 저는 이게 명단 공개가요.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처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처벌 벌금 100만 원 내고 나도 그게 100만 원 내면 끝나죠. 근데 명단이 잘못 공개되면 기업이 망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 교과서를 다 보면 명단의 공개는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건 판례인데요. 이해가 되는데 자, 제 질문은 이렇게 해서 실명 공개를 한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실명 공개까지 온 이 과정은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럼 빼고 실명 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법 위반되는 건 있냐 그렇죠. 이겁니다. 법 위반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보조금을 만약에 부당하게 쓰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단 공개가 법에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있죠. 이건 이게 보건복지부 관할이죠. 거기에 300만 원 이상 쓰면 이제 100만 원으로 바뀌지만 법이 그럼 이게 법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유아교육법에는 왜 법에 근거가 없습니까? 그럼 이게 국회는 이제까지 뭐해서 명단 공개 법을 안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교육부는 이제까지 뭐해서 시행규칙에
명단 공개를 왜 안 만들었습니까? 그분들이 다 이게 필요하니까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법을 안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 국회의원이 하니까 명단 공개 알고리즘 하는데 그럼 이게 기존의 교육부 정책이 명단 공개 있으면 얼마든지 시행규칙 만들 수 있잖아요. 법령이 미비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비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 그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 우려 때문에 또 다른 문제인데 그냥 마구잡이를 밀어붙이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이게 우리 학부형들이 명단을 볼 때 그럼 이게 명단에 유치원이 있구나 이거 대충 보고 엄청나게 비리 집단을 생각하지 그 구체적 내용까지 하나하나 보거나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감사비리 90% 이상에는 예를 들어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을 샀는데 기재를 잘못해가 징계 문구도 있을 거고 또 이게 여비 같은 사소한 잘못도 있는데 그럼 이게 어느 유치원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일일이 학부형 다 보지 않잖아요. 대충 이 명단만 보고 여기 우리의 다니는 유치원은 완전 비리 집단인데 큰일 났다.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피해갑니까? 따라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서 변호사님 뭐 주장 차 교수님은 좀 불만이 좀 그럼에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사립 유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 때문에 아마 어제 정부가 발표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유치원의 원명만 공개를 한 것이지 네. 그 처분 대상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예, 않은 원장 거거든요. 이름은 익명으로 그렇죠. 처리를 했어요. 원장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직원들 이름도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측면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정부 측에서도 생각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그동안에 미약했다. 예. 그런 부분을 아마 스스로 인정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명단 공개로 인해서 그 사립 유치원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보다 저는 명단 공개로 해서 학부모들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무게를 놓고 이 경중을 가려야 할 때 그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는 아마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지금 이거 판단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정부 대책에 보면 정보 공시의 내실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진짜 마음만 묵으면 오늘 당장 뭐 지금 그 교육부가 해서 규칙 만들어 놓고 내일부터 적용하면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선영욱 변호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는 본말을 조금 전도를 해서 저까지를 갖고 너무 지금 이 본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좀 이런 뭡니까 하나의 수법이랄까요?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명 저희가 오늘 토론하고자 했던 주 목적은 실명 공개가 맞냐 틀리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제 법률가이신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법적으로 정말 이 세세하게 따지고 들여다보니 이런 문제까지 있다라는 문제 제기 정도로 정리를 하고 가시죠. 어차피 뭐 전체적으로 좀 공개는 된 것이고 조회수는요 가히 폭발적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가 다니는 이 유치원이 돈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조회수는 가히 폭발적이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법률가로서의 그 세세한 깨알 같은 지적은 뭐 앞으로 이게 법의 근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법을 그래서 비판하는 고치겠다는 거는. 거잖아요. 본론으로 좀 가보죠. 자, 수법을 보면 감사 결과이고 재판 판결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100%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감사 결과만 놓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진짜. 애들 가리키라고 보조해줬던 그 지원금을 가지고 왜 성인용품은 왜 사며 휴대전화 요금비 다 냈고요. 자기 차량의 기름값 이걸로 다 놓고 별게 다 있네요. 여기 보니까 무슨 뭐 차입금 형식으로 빌려다가 일단 땡겨다 쓴 분도 있고요. 김은석 소장님은 이 비리 행태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무리 쌈짓돈이라도 이건 좀 심한 건 좀 심하다는 생각도 그렇죠. 있어요. 그럼요. 예. 지금 이거 보면은 계속 그 유치원 원장님들은 사유재산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는 사유재산은 개인이 처분이 되니까 그 회계도 뭐 본인이 얼마든지 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뭐 일부가 그렇겠죠. 지금 굉장히 엽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 유치원으로 얘기하기는 힘든데 이런 사안만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인을 욕할 수도 있고
유치원을 선택하는 그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역시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 교육기관이 이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도 일단 확인해 보면 다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네. 것들을 못했다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런 면에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걸 다시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찌됐든 법적 근거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뭐 에듀파인 그 얘기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회계 원칙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이 가서 뒤늦게 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 장부라는 게 집에서 쓰는 가계부만도 못하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 대한 지출 내역과 액수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기준이 없어서 그런 그럴 거죠. 거죠. 그래서 예.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어 줘야죠. 그런데 예. 지금 이게 에듀파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회계 원칙에 그냥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그 유치원 사유재산이라고 얘기하는 원장들한테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유재산과 공익 목적이라고 하는 둘 중에 이게 뭐 딱 나눠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맞게 기준들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나중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엄벌을 내리는. 잠깐만요.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 공인 회계 시스템을 사립 유치원에 적용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억울합니까? 교육에 필요한 용도로 쓰라고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항목에다 쓰면 되는 건데 왜 외제차 리스료를 내야 되고 왜 원장의 개인적인 성인용품을 사는 용도로 영수증이 첨부가 됐는데 그 회계 처리를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들은 억울하지 않죠. 그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그거는 없고. 얘기할 게 아니고 예. 지금은 이런 거는 굉장히 도드라진 사건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억울한 사례도 뭐 있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전수조사하면 억울한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나온다. 그러면 네. 그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 이게 억울한 게 맞느냐 안 하느냐 이런 예. 것들도 데이터가 있어야지 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이들한테는 급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식 업체가 부가세를 끊어서 급식을 제공을 하고 돈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유치원은 마트에 가서 먹을 거를 콩나물을 사고 뭐 두부를 샀어요. 그거를 그 영수증에다 그냥 넣어 버렸어요. 그럼 이 영수증이 내가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해 먹은 건지 애들 급식으로 준 건지 불투명하잖아요.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가면은 이게 회계가 투명하게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서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게 유아 교육을 보려면 예. 항상 두 번의 딱 중대한 계기가 있어요. 예. 그게 2004년하고 2012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제가 설명드리면 네. 옛날에 이게 유치원은 완전히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완전히 개인이 자유롭게 수익하고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네. 쉽게 말하면 이게 동네 치킨집이나 호프집이나 똑같은 거 옛날에는. 그렇죠. 학원하고 똑같은 근데 겁니다. 이게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이 됩니다. 네. 2004년. 예. 그럼 이게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이 이게 학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학교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게 비영리. 네. 즉 말하게 이익금을 전혀 못 가져가는 그렇죠. 이게 학교 재단으로 학재단처럼 비영리 네. 이게 돼서 이익금 안 되는 이게 2004년에 큰 변화가 오고요. 네. 그다음에 2012년은 왜 변화가 오냐면 누리과정. 예. 바로 이게 정부 국가 예산이 지원이 들어가요. 나오면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요. 감독이 아주 강화되는 건데. 예. 국민 세금이 이제 그때부터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제가 거죠. 앵커님 물어볼게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제가 제 돈 들이고 한 100억 들여가지고 내가 개인 사업자로 옛날에 낸 사람들. 네. 최근에 2004년 이후 빼고. 아주 오래 전부터. 옛날에. 내가 이게 한 100억 들여 내 돈 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내 땅에다가 내가 100억 들여가지고 건물 져가지고 유치원 그렇죠. 간판 걸고 원비 받아가지고 계속 운영해왔던 분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학교가 돼서 예. 그럼 이게 당신들은 뺏기면 당신들은 저기 장사꾼이 아니고 당신들은 교육자야.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개인 재산을 거의 몰수원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왜냐하면 이게 설립자는요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이익금을. 예. 그럼 이게 설립자가 원장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럼 이게 원장으로서는 일을 하고 자기 임금 받는 거지 이익금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설립자 중에 원장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원장 자격 요건이 있죠. 예. 그럼 이게 난 뺏기고 10원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항목에 예. 이익금이 없잖아요. 예. 나는 이게 100억짜리 유치원 짓는데 원장은 자기가 내 못하고 예. 그럼 이게 10원도 못 가지고 내 재산은 학교로 뺏긴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게 에듀파일의 가장 제가 몇 가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예를 들어 이게 유치원이라는 게 한 몇 년 되면 시설이 낡죠. 그럼 이게 개수하려면 돈을 조금씩 적립해놔야 되죠. 그렇죠. 그게 인정됩니까? 아, 그런 게 인정이 안 된다 인정 안 이거죠?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저는 이게 국가가 설립한 운영하는 그 회계하고 예. 개인이 하는 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국가는 이게 언제든지 돈을 내서 개수도 할 수 있고 시설을 예. 확충도 할 수 있지만 네. 그러면 이게 개인은 조금씩 적립을 해놔야 되는데 예. 하물며 이게 이런 것도 인정 안 해준다면 예.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이게 저는 같은 건 갖게 하고 잠깐만요. 다른 건 특수성을 예. 인정해서 뭔가 투명한 사립에 맞는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예. 요구했는데 안 했잖아요. 좋습니다. 예, 그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사실만으로 내 땅과 내 건물 유치원을 정부에 몰수당한다라는 그 표현이 법적으로 가능한 표현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비영리로 바뀌면서 예. 설립자에게 이익금을 10원도 못 가져가고 예. 아까처럼 이게 원장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격 요건 원장이라도 하면 예. 월급이라도 좀 이게 빼갈 수 있지만 네.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운전기사로 예. 운전기사로 이게 설립자가 들어가서 월급을 빼내는 이렇게 비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운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저 말은 설립자가 정당한 이유는 보호해 주대요. 네. 이걸 이게 제가 대학 교육이나 중고등학교 교육법을 찾아보면요. 예. 설립자의 경우에 생계가 어려울 때는 이게 적정 금액을 보조해 줄 수 있다. 네. 이런 법이 있어요. 4,800개에 달하는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 중에 그런 사례, 정말로 억울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까? 예. 설립자가 이게 한 100억 들여서 했는데 원장도 못하면서 10원도 못 가져가니까 네. 저는 이게 법을 개정해서 그걸 팔 수도 없어요? 파는 것도 이게 매매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게 폐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익금도 못 가져가고 이게 유치원 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네. 설립자가 적정 이윤 정도는 어느 정도 회계 시스템 인정해서 예. 정말 이게 보장해 주는 게 저는 사유재산에 맞지 않나. 이런 주장입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에는 그런 그 없다는 안전책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는 뭐 에듀파잉하고 이 문제는 조금 별개로 봐야 예, 된다고 그 봅니다. 결이 별개로 다른 좀 얘기를 지금 결이 하신 다른 건데, 이야기를 예. 좀 섞어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약간 조금 시청자들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자, 아까 2004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뭐 마치 그 유치원 설립자들이 재산 다 뺏긴 것처럼 말씀하시는 표현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인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예, 그렇죠. 재차 그러니까 여쭤봅니다. 어제 그 뭡니까 교육부의 담당 국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설립자들은 본인의 교사와 교지, 그러니까 지금 건물과 땅을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전제로 인가를 요청을 한 거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공적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인정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교육부국장 표현 그대로 이야기하면 자의로 인가를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기 재산이 이런 식으로 재산상 상당히 그러니까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뻔하게 알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먼저 가면 내가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겠으니 유치원 허가를 내주십시오 네.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립자가 이걸 다 뺏기는 걸 뻔하게 알면서도 이거 당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 자체는 이거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서종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수백억의 재산을 들여서 교육적 목적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설립자가 아무 돈도 못 갖고 가는 이러한 것은 사실 부당한 측면이 있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이 공적을 운영을 하더라도 설립자한테는 일정한 이 그 이윤을 보상할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 사립 유치원 설립자 같은 경우는 5% 정도의 수익을 보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 논의가 될 부분이지. 맞아요. 예. 이거하고 이 논의를 별개로 하고 예. 에듀파이는 그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예.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아, 이 문제를 정말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려니까 오늘 주제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좀 있는데 원망스럽지만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이걸 좀 나눠서 자꾸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설립자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이 침해당하고 팔지도 못하고 수익도 못 가져가고 하는 그 문제와 정부 재정이 들어간 2012년 이후에 정부 재정이 눈먼 돈으로 막 비리로 빠져나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얘기를 하고 지금의 주제는 일단은 이 비리를 어떻게 하면 좀 막을 거냐, 이 눈먼 돈 빠져나가는 거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갈 거냐, 여기부터 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라고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거 대책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실 대책으로 뭐 상당히 뭐 가장 직접적인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 일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되는군요. 사립 유치원의 그런 경영과 관련된 그러니까 투명성 네. 이걸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 기본적인 장치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총연합회 측에서는 끊임없이 요구해온 게 소 변호사님 주장대로 네. 앞에 부분 빼더라도 네. 운영 과정에서도 국공립과 이 사립은 동일한 잣대를 갖고 가면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충돌되는 게 너무 많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정해줘야 사립- 된다는 예, 인정할 거거든요.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도 규모가 큰 데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하니까 이 회계 시스템도 근호가 잘 돼 있었고 하는데 네. 약간 그 조금 그 규모가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회계 시스템을 적용할 정도의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에듀파임이라는 걸 자체를 만약에 지금 사립 유치원에 적용했을 경우에 이걸 지금 담당할 직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회계를 담당하는 그 담당 직원이 따로 있는데 네. 이 그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장이나 원감이 직접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지금 여러 군데 한꺼번에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교육부에 서버가 용량이 적대요. 용량이 또안 되고. 용량이 적어서 이걸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는. 저는 이 말은 좀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상당히 그 국가적인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정부가 그거 서버 용량 마음만 먹으면 예산 좀 과감하게 투입하면 되죠. 예. 왜 이걸 2년씩이나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건 또 이 사립 유치원의 반발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립유치원들이 원생 안 뽑겠다, 우리 문 닫겠다, 동맹 휴업하겠다, 막 이러니까 매번 그냥 누적되다가 이제 와서 뻥 터진 측면이 좀 있어서 교육부가 이거를 확대 적용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그동안에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미뤄온 측면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런 측면이 크죠. 게다가 입법적 불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법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근거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 있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예. 그런 것들을 방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적인 불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번에 김용진 의원 박용진 네. 의원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쉬쉬하고 좀 참여를 안 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겁이 나니까. 겁이 나죠. 예. 지역 유지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거든요. 유치원 그 연합회가. 사립연합회 측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압박이 될 정도로 로비력이 셉니까? 로비력이 세죠. 게다가 그러니까 뭐 후원금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예. 얘기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있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압박을 받는 거죠.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 관련된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학부모회도 있고 그런데 학부모회들은 그때그때 좀 그 이합집산이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오랫동안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유치원 원장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그 직책에 있었고 지역에서 그야말로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되는 지금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건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이렇게 된 이상은 사실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해요. 지금 에듀파인 얘기하셨지만 에듀파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들이 그 특성이 다 다른데 네. 다양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회계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교육의 내용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서버의 문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입법적으로 어떻게 이걸 보완할까 이왕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에듀파인뿐만 아니라 에듀파인을 뭐 지금 당장 에듀파인을 일정 정도 적용을 해가지고 뭐 여론을 좀 달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이게 영구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법령 개정해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건 이미 다 발표가 된 내용이고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공립 회계 시스템과 사립 유치원의 회계 시스템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부모와 박용진 의원의 이 주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동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다. 실제로 왜요? 아니 요구하는 게 다양한 요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공립하고 사립은
회계 시스템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까? 없죠. 아, 그 그래요? 재산도 국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연합회에서는 아예 국가에서 사라. 예. 그러면 팔룡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니, 그건 이제 엇나가는 거고요. 그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럼 내 거 다 사가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돈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 문제가 왜 생겼겠습니까? 수십 그런데 년 돈의 동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돈의 얘기는 문제가 아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일반 학교도 똑같아요. 네. 다양한 선택지를 줌으로써 수용자들이 그거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국가가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지향을 기준을 딱 가지고 하면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욕구들을 거기에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국가한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보육인 거죠. 교육이 아니고. 그래요. 예. 그런데 네. 교육이라고 하면 다양한 그 교육적인 목표를 충족해야 하는데 네.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립 유치원들은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이유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미 있는 그 사립 유치원들을 법적으로 어느 선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뭐 국공립하고 똑같이 가자 아니면은 과거처럼 하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영역 뭐 굉장히 많은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 영역의 실체를 인정을 하면서 그 안에서 법적 기준들을 촘촘하게 하는 노력을 이제부터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 앵커님 좀 궁금해하시니까. 예. 예를 들어 이게 개념을 보면 국공립하고 사립이요. 네. 국립은 이게 국가가 유치원을 이게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공영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죠. 네. 그럼 이게 사립은 개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면 한 10년 운영하다 보면 건물을 이게 완전히 리모델링 해야 되는 네.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죠. 네. 그럼 이게 사립은 리모델링 비용은 몇 억이 든다. 네. 그럼 이게 누가 출자해야 됩니까?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이 또 내야 됩니까, 돈을? 내야죠. 그러니까 이익도 한 푼도 못 가져간 설립자가 예. 항상 이게 낡을 때마다 아니 자기 왜 개인 아니 돈만 근데 서 변호사님 예. 제가 이건 시청자 입장에서 드리는 이제 반론 질문인데 왜 자꾸 설립자가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에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그동안에 설립을 해서 원비를 받아서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 중에는 돈을 버신 분들도 있고 원장을 겸직을 하시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개인 재산일 때는 문제가 안 되다가 정부 예산이 들어가면서 정부 예산까지도 내 돈처럼 쓴 거에 대해서 국민적 이 분노가 폭발한 상황에서 설립 유치원 설립자들은 한 푼도 못 가져갔다라고 자꾸 강조를 그러면 하시면 이게 돈을 한 푼 그걸 떠나서 그러면 예. 예를 들어 이게 리모델링 하는데 한 20억이 든다. 예. 그럼 이게 개인 돈을 계속 출자만 해야 되느냐고요. 앞으로 교육 사업을 계속하면서 여기에서 일정한 수익을 낸다라는 전제 수익을 아래 못 내잖아요. 그래서 왜 못 낸다고 그러세요? 저는 이게 자꾸? 예를 들어 수익을 보전하도록 에듀파이는요. 정부가 예산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건 이게 딱 운영 항상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네. 수입하고 지출을 균형 맞춰 다 쓰고 나면 네. 그럼 이게 우리 아파트라도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든지 네. 뭔가 이게 장기의 건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또 이게 시설 투자를 위해서 항목을 모아서 이 돈을 모아두죠.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사립은 그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국공립은 필요 없죠. 국공립을 이렇게 개선할 때마다 나라에서 예산으로 이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법에 하면 유치원 시설을 개선하고 이게 원아들 학생들에게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럼 이게 전부 개인 돈을 계속 출자만 해야지. 기존의 유치원 운영비에서 그걸 모아뒀다가 네. 저 장기 적립해뒀다가 쓰는 이런 회계 항목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이게 가장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질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항목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립 유치원에게 이런 항목까지 뭔가 이게 특수성을 인정해서 인정해달라. 에듀파인처럼 투명하게 학생 교육은 투명하게 하되 예. 뭔가 이런 항목까지 좀 추가해서 사립이 맞는 걸 해결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투명하게 따르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현재 에듀파인 시스템에는 그런 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그런 항목 자체가 이게 회계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정립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없는 거죠. 지금 그게 없다. 네. 어제 정부가 그러니까 에듀파인을 사립 유치원에게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거기 당장 적용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법적 그래서 근거를 가져야 되기 단계적 때문에 적용으로 돼 그래서 있어요. 이 유아교육법을 국회에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예. 방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네. 아마 상당히 이 지금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아교육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마 어제 정부가 이야기했던 에듀파이널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 유치원이 적용하는 걸 그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마 어렵다. 국회에서 아마 이 법을 개정하는 단계에서 네. 아주 서정욱 교묘사가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아마 심도 있게 논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은 네.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생각입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지금 민주당 당론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법만큼은 이번에 정비가 된다라는 전제 아래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명백한 비리 행태도 사법 당국의 판단으로 넘어가면 재판 가면은 횡령죄가 성립이 안 돼서 다 무죄 나왔다며요. 예. 지금까지. 예. 그 구조에 대해서 정말로 이 학부모님들이 황당해하고 이해를 못하세요. 그거는 이 법을 예, 좀 제가 설명 좀 법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예. 예를 들어 이 보조금하고 비교해봐야 돼요. 우리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이게 보조금을 용도외로 지금은 쓰면 보조금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금 왜 유치원이 장기적으로는 이게 보조금으로 바꾼다 하지만 네. 현재는 이게 보조금이 아닌데 네. 근데 보조금 법에 보면 예를 들어 이게 보조금을 용도외로 쓰면 형사처벌하는 조문이 있어요. 횡령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횡령으로 기소를 해요. 5배까지 이게 가중을 붙여가지고 돈을 회수해버립니다. 네. 1억을 보조해주는데 비리를 저질렀다. 네. 그럼 이게 5억까지 그냥 회수해버리는 거예요. 네. 형벌처럼. 네. 이게 법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에 주는 22만 원. 예. 이건 이게 그 보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그냥 지원해주는. 지원금이에요. 원래는 법에는 이게 학부형한테 지원해주고 돼 있는 걸 네. 편의상 이게 유치원에 주는 거에 불과한 거죠.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그 보조금처럼 특정 용도를 제한해서 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박용진 의원은 법을 바꿔서 네. 지원금 등이 보조금으로 바꾸면 처벌하지 않겠냐. 자, 그래서 이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원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와주는 돈이니까 주면은 이 돈을 어디다 쓰든지 아무리 술을 먹든 차를 사든 기름값을 넣든 성인용품을 사든 비리로 적발이 돼서 법원에 가도 법을 아무리 보면 이건 지원금이기 때문에 용도와 상관없이 네 맘대로 써도 돼라고 판정이 되면서 무죄 이렇게 되니 이거를 보조금으로 법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으로만 바꾸면은 용도 외 사용은 처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바로 이게 됩니까? 보조금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박용진 의원 그 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높은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뭐 국회에서 상당히 상당한 그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러나 지금 예.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여기에서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예. 아마 어떤 식으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뭐 그런 생각.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그 유아교육에 관해서는 사립유치원이라는 사적 하드웨어를 통해서 네. 유아교육이라는 공적 소프트웨어를 실행해 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제 엇박자를 내고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대한민국이 나라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땅과 건물까지 질 수가 없으니 예. 땅과 건물은 개인이 되고 교육 시스템은 국가가 돼서 유아교육을 담당해 왔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제 그 정부가 그 대책을 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유아교육의 주도권을 민간에게 맡겼다. 이제는 국가가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이 관련된 세 가지 법안을 지금 또 그 정부 여당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당 입장에서는 민간의 자율, 개방, 경쟁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유아교육 철학까지 엎어버릴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보육의 문제도 이제는 국가의 공적 개념으로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러한 인식 자체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국공립 사립유치원을 대체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놀리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산은 결국 국민 혈세로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적 지지가 동반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관련된 세금은 내가 좀 더 낼 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유 근데 잠깐 저 표를 보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서도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애들 숫자가 줄긴 줄었네요. 진짜로 100만 명이 훨씬 그 안 부분 되네요. 제가 통계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예. 저는 이게 어제 유원회 장관이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예. 핵심에게 그 40%까지 국공립을 대폭에 확대한다. 예, 1000학급까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핵심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유치원 이게 다니는 학생이 지금 이게 사립이 한 50만, 그다음에 국공립 17만 원 얼마예요? 67만이죠. 67만이요. 67만 명밖에 안 돼요. 100만 명이 안 돼요, 애들이 지금. 근데 전체 우리 그 유아 있잖아요. 예. 예, 50.7%입니다. 그렇죠. 반. 네, 반. 예. 그럼 이게 나머지 한 49%는 어디예요? 바로 이게 어린이집 아닙니까? 어린이집. 이게 어린이집은 법이 틀려요. 어린이집은 이게 영유아 보육법. 그렇죠. 이 말은 이게 영자가 붙어요. 네. 따라서 이게 3세까지도. 네. 근데 이 유아교육법은 4, 5, 6, 그 취약절에 3년.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틀린데, 예. 그 문제는 이걸 평균으로 3으로 제가 3년간 네. 나눠보면요. 한 100% 정도가 이게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67만에 3으로 나누면 한 22만 정도 돼요. 네.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한 22만 돼요. 네. 그럼 이게 44만 명이 나이에 네. 지금 이게 수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출산율이요. 올해 아마 최초로 1m 떨어져서 그렇죠. 30만 턱걸이 합니다. 33만. 네. 올해. 예. 그럼 이게 유치원하고 8월 달에 3만 명도 안 났어요. 자, 그럼 이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수용 인원이 지금 현재 예. 44만이에요. 맞죠? 그렇죠. 근데 출생률이 33만이에요. 예. 지금도 이게 10만이 놀아요. 예. 초과 과잉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전부 이게 국공립을 대폭 확대하고 네. 사립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예. 문 닫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유치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포화 상태로. 저렇게 과연 이게 국가 재정을 이만큼 해서 이게 기존의 사립 유치원을 둔 상태에서 지금도 10만이 남아 도는데 네. 이게 국공립 확대가 과연 이게 장기적인 예산이라든지 대안이 되는가? 이게 첫째 문제고요. 예. 자, 두 번째는 그럼 이게 국공립이 전부 이게 효율적으로 하는데 네. 유아교육의 핵심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이런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공무원 마인드로 됩니까? 예. 예를 들어 이게 사립 유치원 저는 이게 완전히 자율과 시장 경쟁으로 가야 된다 보는데 네. 교육의 질에 따라서 이게 잘하는 유치원은 흥하고 예. 또 이게 못하는 유치원은 문도 닫아야 돼요. 그래야죠. 예. 근데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모두 똑같은 교육. 획일적으로 이게 국가가 딱 지원해줘서 딱 그만큼 생존하게 다 이게 국공립으로 가면 과연 이게 창의적이고 뭔가 차별화된 이런 게 자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냐 이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미국식 이른바 프라이빗 교육 제도라면 자신 있으면은 정부 예산 안 받고 비싸게 받아서 그거 운영해서 양질의 교육을 하면은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귀족 학교가 탄생이 되면 거기서 생기는 또 부작용이 워낙 많다 보니 우리는 지금 국가가 미취학 아동의 교육까지도 지금 가자는 쪽으로 좀 공감대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하나만 더 아니겠어요?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초중고 학생당 제가 교사 숫자를 가져왔는데 네. 고등학교는 이게 11명당 1명입니다. 선생이. 네. 중학교는 이게 12명당 1명이에요. 네, 비슷해요. 초등학교는 이게 14명당 1명이에요. 근데 공교육이 그만큼 OECD 중에 유일하게 제일 적습니다. 네. 근데 공교육이 정상화됐습니까? 공교육은 죽고 전부 이게 학교 후에 학원을 사설 다 갑니다. 그렇죠. 이만큼 이게 교육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게 저는 유아교육도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이게 국공립으로 완전히 갔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창의적인 자율적인 이게 유아교육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큰 서 방향을 변호사님 제기합니다. 말씀은 국공립만이 정답이냐 예. 이제 이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학부모들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맘 놓고 보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사립 유치원이라 국공립 자녀 교육 경험 있으실 때 국공립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국공립이 집 앞에 있는데요. 예, 바로 줄 이게 먼데 사립 보냈는데 그러게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봐서 왜 그러냐고. 예. 바로 이게 국공립은 출퇴근을 애를 안 시켜주는데 네. 사립은 이게 그 차를 운영해서 맡아주니까. 시켜준다. 예. 따라서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다. 글쎄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사립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나 지금 저희가 저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유치원 선발할 때는요. 안 그럼 비용 때문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동원이 돼서 밤새 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공립을 늘려달라라는 시장의 욕구, 학부모들의 요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역시도 국공립만이 정답이냐라는 서 변호사님의 그 깨알 같은 지적으로 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아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빈 목사님 말씀에 제가 좀 수긍하기 힘들었어. 예, 제가 조금 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먼저 지금 이 유아수가 상당히 그러니까 출산율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공립 마구잡이 늘릴 경우에 그럼 나중에 완전히 그 시설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그 거냐 이 말씀이신데.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습니다. 국공립과 사립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공립이 늘어나면 사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공립이 늘어났을 때 그럼 사립이 계속적으로 가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국공립 늘어나기 때문에 국공립이 상당히 서 변호사님 말씀과는 달리
국공님 아까 우리 앵커 말씀처럼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립은 그러면 가면 그런 식으로 가면 문 닫도록 내버려 둬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이 늘리는 방향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사립 유치원을 매입하는 형태, 또 장기 임대하는 형태를 지금 정부가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러니까 출산가 아이들이 많이 적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과잉된다는 그 우려는 일단 접어둘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립 유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교육의 그 자율성에 따른 여러 가지 창의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그거보다는 더 시급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민간의 영역이 방치해뒀던 그러니까 이 보육과 유아 교육 부분은 이제는 정부가 해야 돼. 의무 교육처럼 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그 원칙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수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 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지금 보육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 복지부서하고 그리고 유치원은 그 유아 교육 차원에서 교육부가 하는 이런 식의 분리된 것도 이제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유아와 보육을 통합해서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전반적인 뭡니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선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은 상당히 들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나만 보태자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들의 비중은 OECD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대한민국 좀 낮다라고 통계는 나와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뭐 그 일정 정도 그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거는 뭐 좋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이 없으면 특성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 사립에 대해서 그거 다 악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접근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초중고 대학교는 사립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하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자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도 사립 그 학교를 공립으로 바꿔야죠.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유치원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교육 철학과 관련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을 국민들한테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유치원은 다르고 유치원과 대학교, 뭐 초중고 다 다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면에서도 이거 본질적으로 좀 다시 봐야 하는 문제다. 아니 근데 김 소장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초중고 같은 경우 사립 그 초중고들이 있죠. 사전 초중고 있고 지금 의무 교육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는 에듀파잉이라는 국가가 지금 운영하는 그런 회계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고 투명성이 보장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을 당장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육도 유아교육도 의무교육 시스템으로 영적으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정부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걸 갖다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에듀파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에듀파임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얘기하는 이게 독자적인 스테이터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입법을 하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듀파임도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독자적으로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글쎄요, 지금 뭐 에듀파이너 하느냐 마느냐 논쟁하는 것은 아니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두 분이 자꾸 이 에듀파인의 일률적 적용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리해서 그럼 저 시청자와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을 좀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100이라면 그중에 일부인 10이든 20이든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 국민 세금 들어간 부분만이라도 투명하게 국공립하고 회계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주장이 그렇게까지 무리한 아니 요구입니까? 그게 지금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국가 지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어떻게 쓰든지 그거는 입법을 통해서 이런 저는 부분들은 제세금을 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제세금이 들어가는 데는 100% 동의하고 환영하지만 내가 내는 세금이 원장님 저 기름값 두고 성인용품 사는데 쓰인다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거 당연히 반대죠. 그 부분은 현행법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학부모가 이걸 민사적으로 아니 그거를 하거나. 원장님의 선의에만 맡기지 말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적용해달라는 이 국민들의 요구가 그렇게까지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당연한데 특수성을 맞게 예. 입법을 통해 아니 가지고 해결을 특수성 해야지. 말씀하시니까 안 받겠다라는 걸로 들려서 제가 자꾸 동일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성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 받겠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저는 이게 아니에요. 사립 유치원이 뭐 투명성 이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 조금 전에 이 김 소장님 말씀처럼 항목별로 예를 들어 이게 장기 뭐 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인정해줘야만 시설 투자가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국공립은 그게 필요 없잖아요. 나라에서 이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특수성을 좀 몇 개 항목을 인정해달라는 거지. 인정해달라. 투명성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그런 그렇죠.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령 그건 개정을 법까지 통해서 필요 없고 시행규칙이나 그건 시행규칙으로도 행정- 얼마든지 입법을 대안이 통해서 마련합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지 지금 유치원 연합회에서 입법 불비를 핑계를 삼잖아요. 예, 예. 그런 얘기도 안 듣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입법 좋습니다. 별도의 입법을 예, 만들어야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요거는 다뤄봐야 되고 1분씩만 한번 좀 다뤄보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 이렇게 범죄 집단시 되는 거 저 못 견디겠다, 문 닫겠다라는 이 한예저 유총의 주장 요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저희? 그거 하나씩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 닫겠다, 팔겠다, 애들 안 뽑겠다. 지금 문 닫겠다는 것도 마음대로 문 닫기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 당국의 그러니까 지금 인가가 있어야 그 폐원이 받아들여진다. 폐원도 마음대로 못 하는 예, 그러니까 거죠. 근데 그 동안은 폐원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받아들여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지금 폐원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해 정부의 이 공적인 영역의 그 강화 이런 부분에 이제 반발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그 교육부는 지금 무관용으로 절대 안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입장은 교육부 입장은 아주 엄격하군요. 예. 무관용이고 그리고 또 강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데 근데 실제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이 나 못하겠다고 진짜 그러면 손 놔버리면 예.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네. 겁니다. 예. 서 변호사님, 내가 하다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이 폐원이나 휴업을 결정을 하면 그걸 물리적으로 정부가 막을 방법이 있나요? 물리적으로는 이게 못 맞고요. 결국에 오히려 징계로 저는 볼 거로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립 유치원도 학생을 볼모로 예. 저는 이게 집단 행동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네, 그런 게 그건 안 반대고 되고.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은 예. 법에 따라 저는 이게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그러니까 학부형한테 직접 지원해서 네. 자유롭게 써라. 조금 전에 차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하고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두 개가 이원화돼 있잖아요. 예. 복지부하고 교육부로. 그렇죠. 이걸 이게 저는 일원화해야 되고요. 일원화한다면 복지 차원으로 저는 이게 가는 게 필요하고 예. 그렇다면 이게 그 바우처 형태로 학부형한테 직접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을 주면 그럼 이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래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연합회가 계속 요구해 왔던 바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앵커님이 조금 전에 국공립이 뭐 로또 복권 이야기하는데 네. 솔직히 국공립이 교육의 질이 조악합니까? 돈이 적게 드니까 사립보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사립도 국공립처럼 무상으로 똑바로 이게 지원하면 굳이 국공립에 로또 되겠습니까? 네. 법에 이게 다 무상돼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교육부가 저는 법대로 해라. 법대로만 예, 해라. 이렇게 법대로만 해야 되는데 좀 법을 고칠 게 지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김 소장님 마지막 30초 저는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 다 맞는 얘기고요. 저는 무관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예. 갑의 입장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예. 여기에 따라서 아주 쿨하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가지고 할 일이지 예. 무관용하면은 범죄 집단 하듯이 만약 그 관용을 베풀면은 있던 게 없어지는 겁니까? 혐의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네.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용어 자체도 무관용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네.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치원을 지금 설립하고 유치원을 운영하신 분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상당한 선의를 갖고 저는 이때까지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분들이 진짜 생각에 내가 이제는 업자로 남을 것인가 교육자로 남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예, 본인이 깊이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저는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좀 얹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우리가 토론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볼모로 잡는 일만큼은 좀 피해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는 좀 안타까운 뉴스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 엄마 아빠를 둔 그 딸의 청와대 청원 글 시청자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 정리된 내용 아버지인 피의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딸의 사연들이 구구절절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4시 57분 어두운 인도를 한 남성이 급하게 뛰어갑니다. 남성의 손에는 흉기로 보이는 물건이 번쩍거립니다. 이혼한 전 부인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9살 김모 씨가 범행 직후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부인이 몰던 SUV 차량 범퍼 안쪽에 위치 추적 장치 GPS를 몰래 달아놓고 위치를 감시해왔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전 부인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발까지 쓰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마가 차를 타러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숨어 있다가 엄마가 나가는 거 보고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영상을 봤어요. 엄마의 동선을 이미 다 파악을 했구나. 어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에 GPS 설치하신 거 맞으세요? 딸들이 엄벌을 촉구한 청와대 청원 올렸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전 부인과 딸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김지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얘기를 전해 드리면서도 뭐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딸이 3명이 있더군요. 저 네. 피의자한테. 네. 피해자는 이제 엄마니까. 그 피해자 엄마 그 발인식에 저희 취재진들도 다 같이 갔다 왔어요. 딸들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다고 기자들도 말을 못 잇던데. 네. 가해자가 범인이 아버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딸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정사에 얽힌 이야기가 굉장히 길고 험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예. 뒤늦게 발견이 되고 취재를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오랜 폭력에 시달려 왔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기 전부터 네. 아버지가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해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네. 뭐 먼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었고 뭐 약도 복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딸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죠. 나는 사람을 죽이고도 뭐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 6개월이면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딸들이 이제 게다가 이제 범행 현장에서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현장은 아니지만 이제 현장에서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서 굉장히 좀 술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혹시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해오던 어떤 그 심신미약 감경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용의 주도한 불안했을 계획이냐.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딸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형 없이 굉장히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청원글을 올린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굉장히 좀 의지가 단호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 딸이 아니라 어머니 딸로만 살겠다. 그래서 네. 이 어머니가 그동안 당한 그런 한을 좀 제대로 법이 풀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김지혜 변호사님이니까 사실관계 차원에서 그 시청자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만 좀 추려서 본질만 좀 여쭤보면 네. 이 사건의 본질은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지속되어 온 가정폭력으로 이어진 비극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일 궁금한 거. 딸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 나는 심신미약이고 우울증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엄마를 죽였어도 6개월이면 나온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근데 이게 심신미약이 과연 인정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논란이 뜨겁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신병력도 있고 병원 다닌 기록도 남겼고 약도 먹었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심신미약이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범행 당시에 어떤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가, 이제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가발까지 쓰고 가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주변에 며칠 동안 계속 현장을
배회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적이었다. 것들이 그렇죠. 목격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증언이 되고 있고요. 엄마 차에다가 GPS 달아놓은 행동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집착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것이죠. 어디 가는지 내가 바로 알아야 되고 예.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뭐 다른 데 가는지 감시하고 예. 뭐 이런 식의 행동이 이혼 후 4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4년 동안 6번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찾아냈다고 하죠. 예.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고 이제 결국은 이런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런 데다가 흉기도 미리 준비해 갔고요. 이제 이런 일련들의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틀림없이 그리고 또 4시 45분 그 시간에 거기에 피해자가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이거를 알고 알기 있었다. 위해서는 예.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러면 과연 이것을 심신미약 범죄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게 볼 확률이 거의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률 전문가로서는 그 주장은 굉장히 신뢰도가 낮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하시는군요. 특히 심신미약 같은 경우는 심신장애 뭐 이런 경우에는 내가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 환각을 보거나 환청을 듣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굉장히 자기가 그동안 쫓아왔던 그 피해자를 향해서 정확히 공격을 했잖아요. 이제 예. 이런 부분에 어떤 심신미약이 개입되었으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잘 믿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전생에 어떤 악연이길래 이 아버지라는 이 피의자와 내 모녀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참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딸이 아닌 죽은 엄마의 딸로만 남겠다라는 이 딸들의 청원. 네. 그래서 범인인 아버지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아니면 이건 말 그대로 청원에 불과합니까? 아니, 물론 이제 사법부의 어떤 판단에 청원이 개입을 하거나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죠. 네. 이제 물론 사법부가 정확히 판단을 하겠지만 이 딸들은 자기들의 목숨도 지금 위태롭다고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귀 기울여 들을만 하고 한 거고. 근데 게다가 어떤 그런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또 양형에서 작용을 합니다. 작용이 되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청원 자체가 뭐 쓸모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없지만, 예, 어느 네. 정도는 그리고 굉장히 국민적 이슈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예. 정말 공권력의 그 행사 밖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반성을 하고 어떻게 좀 대책 마련에 앞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폭력범은 형을 살고 나와도 재범률이 유난히 높다라는 통계는 그 믿을 만한 통계입니까? 실제로 변호사로서 그런 거 느끼세요? 가정폭력은 한 번 시작되고 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거의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처벌 등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은 예. 거의 치유되지 않는데 근데 실무상 강력하게 처벌되는 예도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거의 1%에 불과합니다. 1%밖에 안 예, 돼요. 거의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같이 맞물리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예전부터 항상 그 법에 논쟁이 되어온 부분이 국가의 공권력이 얼만큼 가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 네, 이것부터 네. 이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 내에서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차원 하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속수무책을 당하고 있는 그런 네. 피해자들을 국가가 그동안 방치해온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또 게다가 문제는 이 대부분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가부장인데 네. 이 남성 아버지들의 경우에 이제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뭐 생활비라든지 일단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의 폭력 범죄를 일단 고발하고 나서도 봐달라는 그런 네. 그런 청원서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점 이런 점을 또 법원 입장에서도 참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네. 법원이 언제나 항상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가정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최선인가 아니면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두고 언제나 고민을 하게 되고요. 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미약한 처벌과 그다음에 또
그냥 이런 어떤 일반적인 형사처벌 외에 이제 다른 거, 뭐 사회봉사라든지 뭐 그런 식의 다른 자원봉사 같은 그런 다른 식의 처벌을 내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돼서 재생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우리 사회가 하여튼 병들었구나라는 거를 다들 느낄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고 하는 이 딸들의 절규에 대해서 국가도 법조계도 언론도 정말 귀 기울이고 한번 좀 다 들여다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죠. 또 하나 또 가슴 아픈 사연인데 교촌이라고 하면 다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또 동영상이 하나 나와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 좀 보시면서 한번 좀 저 막 화내시는 분 같은 뒷모습에 저 와이셔츠 입으신 분이 교촌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라며요. 네, 저분께서 그 권원방 뭐 교촌그룹 때리려고. 네네. 막 집어던지고. 집기 등을 지금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심한 폭력을 행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리려고 그러는 분도 막 때리려고 네. 그러셨네요. 그 저분이 그 권원강 교촌그룹 회장의 육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아니 2015년도고요. 사촌도 아니고 육촌이 뭐라고 저렇게 갑질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금 비아냥이 되게 많이 예.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사촌까지도 회장님이라고 아니고. 또 회장 본인 같으면야 회장님이라 그런다 그러지만. 그렇죠. 저 당시에 이제 저분이요 예. 본부장이었습니다. 2015년도였는데요. 이때 예. 주방 직원을 폭행하는 저 장면이 담긴 CCTV가 네. 공개가 됐고요. 사실 이제 26일 날 그 공개되기 전날 이제 사표를 냈다고 해요. 저게 언제적 일이라고요? 2015년도입니다. 15년이면 벌써 뭐 한 3년 된 동영상이에요.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원래 그 교촌치킨에서 저 권 본부장을 일단은 해임을 했었어요. 퇴사를 시켰는데. 퇴사를 시켰고. 근데 이 문제는 1년 뒤에 임원으로 다시 재입사를 합니다. 영전에서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이 돼요. 예.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네티즌들이 저 CCTV를 보고 너무나 분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교촌치킨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네. 치킨만 먹겠다. 교촌치킨 다시는 먹지 않겠다. 뭐 이런 불매 운동으로까지 불매 지금 운동까지도.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분은 지금도 회사를 잘 다니고 계십니까 임원으로? 지금은 사표를 거고. 냈고 수리가 됐고요. 예. 근데 이제 그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사과문도 예. 같이 게재를 하면서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저 직원과 되게 원활하게 잘 원만히 화해를 했다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점을 참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재입사를 했다. 그동안 회사를 일군 어떤 예. 임직원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입사를 그냥 허락했었다. 근데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교촌 치킨이라는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저런 내부 직원의 친인척의 저런 갑질 동영상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게 생겼네요. 네, 그렇죠.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뭐 저런 것까지 보면서 교촌 치킨 먹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맹점주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맞아요. 예, 예. 이제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본사에서 예. 저렇게 사고를 치는데 가맹점주들이 그 사업자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데는 또 거기가 장사가 안 되잖아요. 네.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에 매출이 30% 정도 줄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예. 이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그 프랜차이즈 법에 들어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오너리스크 방지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되지 않을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진 문제로 문제 생겼을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 준비하고 있죠, 지금. 예, 지금 이미 법이 통과가 됐고요.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오너리스크 되고 있는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그로 인한 매출 피해를 손해배상을 통해서 이제 네, 보상받을 수 있는 수 그런 있도록. 방법을 지금 마련되어 그거, 있습니다. 예, 네. 그거 해줘야 돼요. 가맹점주들이 저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렇죠.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뭐 시간은 다 됐지만 또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임종원 전 처장 언제 구속 여부 언제 결정될까요? 26일 밤에 결정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논쟁이 많이 됐더군요. 어제 그 예. 검찰총장 세워놓고서는 여야 의원들이 영장 발부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엄청 많이 물어보던데요. 이게 지금 차범농단 의혹 수사가 130일째인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발부된 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형사 사건과 너무나 큰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를 법원이 저지른 잘못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부족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만약에 또 기각이 된다고 하면은 더더욱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그 여론의 힘이 좀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름도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라고 했는데도 네. 이게 뭐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요거 저 구속 여부 결정되면은 김재희 변호사님 모셔서 다시 자세한 앞뒤 전후 사정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립 유치원 쪽에서도 할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이 근거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땅, 내 건물 지어서 하는 유치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정부 지원금을 어디다 쓰든 상관하지 마라. 아무리 양보해도 그거는 과도한 욕심이라는 게 국민적 공분인 것 같습니다. 연간 2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도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 있으면 세금 있고 세금 들어가면 감사받는 거는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비정상의 정상화니까 맞는데 이참에 사립 유치원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마음대로 문도 못 닫는다. 형사고발한다. 이렇게까지 나가면 이거는 또 오바인 것 같습니다. 일 터진 김에 옥석 구별 없이 전부 다 매도하고 밀어붙이면 비정상의 정상화,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인정하면서도 투명한 회계 확보, 분명히 합리적 대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숙제는 오롯이 정부의 몫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